네, 안녕하세요. 자바 직렬화, 역직렬화에 대해 발표할 데브 코스 4기 유원우라고 합니다. 부제는 제가 이 주제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잡았고요. 직렬화의 기본 개념과 주의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차입니다. 먼저 직렬화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자바에서 직렬화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자바 직렬화에서 주의할 점과 위험성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험성 등을 대체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간단한 직렬화의 단어를 이해하고 이제 일상생활에 빗대어 좀 더 와닿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렬화라는 단어를 처음 보았을 때 이 단어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쪼개어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여 쪼개어 보았고, 직렬화는 영어 단어로 시리얼라이제이션으로 시리얼과 제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리얼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제이션은 뭐뭐와 되다, 뭐뭐와 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시리얼라이제이션, 직렬화, 연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것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 데이터 구조나 객체 상태를 저장하거나 전송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은 역직렬화는 이제 직렬화된 것을 데이터 구조나 객체의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렬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드 프로그램을 혹시 작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워드를 작업할 때 작업한 파일을 저장하는데, 이 경우 문서의 내용, 글꼴, 글자의 크기 등의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가져와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직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직렬화는 방금 저장한 파일을 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직렬화에 대해 개념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자바의 직렬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직렬화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예제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직렬화란 무엇일까요? 직렬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기 이전에 직렬화 시 스트림을 사용하는데, 스트림의 개념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림은 데이터가 일련의 연속적인 흐름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파일, 네트워크, 메모리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을 추상화하여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의 직렬화는 이 스트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 여러 스트림을 사용하여 직렬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임과 에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렬화한 후 역직렬화할 때 제대로 가져왔구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는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의 흐름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출력할 파일의 흐름을 만들고, 여기서 스튜던트 뒤에 이제 .ser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자바에서 직렬화된 객체를 그냥 나타내는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에서 .txt라고 하듯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흐름을 만들었으니 객체도 파일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객체의 흐름을 아까 만든 파일의 흐름으로 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직렬화되는 흐름은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제 객체를 직렬화해보면 not serializable exception이라는 예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저장하려는 스튜던트 객체에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겠죠?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튜던트 객체에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되는데,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는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마커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냥 상속만 받아주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는 의미는 해당 클래스가 직렬화를 지원한다는 것을 JVM에게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하게 되면 직렬화하는 흐름을 만들고, 직렬화할 때 아까 보였던 예가 발생하지 않고 직렬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직렬화를 해보았으니 역직렬화도 해보겠습니다. 직렬화와 똑같은 파일의 흐름을 만들고 객체가 파일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후 직렬화된 파일을 역직렬화하게 되면 이처럼 생성한 객체 상태 그대로인 이름과 나이를 받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참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튜던트 객체에 다른 객체를 넣어 직렬화해 보겠습니다. 팀 클래스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정해야 했습니다. 팀 클래스는 add 스튜던트를 통해 이제 팀에 학생이 추가되고 학생도 해당 팀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팀의 스튜던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예제를 구현한 이유는 스튜던트를 직렬화 시 어떤 정보까지 받아올 수 있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예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스튜던트 1과 2를 생성하고 팀에 add 스튜던트를 하여 실행해 보면 아까와 똑같은 예가 뜹니다. 왜 그럴까요? 자바는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시 타입의 경우 데이터를 영속화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조 타입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 객체 또한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같이 직렬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 안에 있는 스트링도 이제 참조형인데 스트링은 내부적으로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해주는 방법, 이 방법은 깔끔해 보이지만 한 객체를 올릴 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객체를 올려 파일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직렬화할 객체를 커스텀해주는 방법입니다. 라이트 오브젝트를 통해 직렬화 시에 그리고 리드 오브젝트를 통해 역직렬화 시에 자동으로 이게 호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정한 방식대로 직렬화와 역직렬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 객체를 빼고 직접 올린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해결책으로는 스튜던트 객체 필드에서 팀을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트랜지언트를 선언해주게 되면 해당 객체는 직렬화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선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저희 다음 예제에서는 이제 팀 클래스의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스튜던트 1과 2를 생성하고 팀 객체에 스튜던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직렬화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직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역직렬화하게 되면 앞에 생성되었던 객체들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리얼라이저블을 상속만 받았을 뿐인데 저희와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전부 받아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편한 기능이고 반대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모두 가져오니 엄청나게 코스트가 큰 일이구나 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제를 통해 직렬화, 역직렬화는 손쉽게 쓰실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속해서 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와 수정할 때 필요한 시리얼 버전 UI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부모 클래스가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하고 있다면 자식 클래스는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식 클래스만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하고 있다면 부모 클래스의 필드를 받아오지 못합니다. 이 경우 아까 말씀드린 커스텀을 통해 직접 부모 필드를 재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얼 버전 UID는 클래스가 수정될 때 유용한 필드인데요. 먼저 이것이 선언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렬화한 후 클래스의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바꾼 뒤 역직렬화하게 되면 invalid 클래스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좀 더 명확한 예시로는 만약 함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hello라는 메소드를 hello1이라고 병행했다고 하면 이 경우 이 예외가 발생합니다. 시리얼 버전은 UID를 선하지 않고 자동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빡빡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수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시리얼 버전 UID를 직접 선언하여 관리해주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메소드명을 바꾸더라도 시리얼 버전 UID를 바꾸지 않게 되면 자바는 똑같은 버전으로 인식해 필드에 받아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버전을 수동으로 해줘야 되고 만약 기존 필드 타입이 변경되었다면 그거는 자바도 어쩔 수 없이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시리얼 버전 UID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수정이 잦다면 이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도 야기하기 쉽고 되도록이면 직렬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입니다. 그러면 수정이 잦지 않다면 과연 직렬화는 완벽한 것일까요? 마지막 챕터인 자바 직렬화 위험성과 대체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직렬화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예제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자바 직렬화에 대해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손쉽게 연관된 객체를 모두 가져오고 시리얼 버전 UID를 서정하지 않을 때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역직렬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필드 정보뿐만 아니라 클래스 메타 정보까지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편한 일이지만 직렬화가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필드 정보만 알기 위해 이제 빙산의 일각만 가져오려고 하였지만 클래스 메타 정보인 빙산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바끼리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이썬과 고와 같은 언어에서는 소통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제 자바 직렬화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펙티브 자바에서는 직렬화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렬화의 위험성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역직렬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앞에 빙산처럼 메타 정보를 전부 역직렬화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직렬화된 정보를 역직렬화하게 되면 저희는 역직렬화하는 모든 클래스의 메타 정보를 전부 방어해야 됩니다. 그 모든 방어를 다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 다른 방안을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위험한 자바의 직렬화 말고 어떤 직렬화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체할 플랫폼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 버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바이너리 데이터 직렬화 포맷입니다. 이름처럼 바이너리라서 굉장히 빠르고 공간의 효율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이너리 타입이라 저희가 직접 열어서 읽을 수 없고 저희가 프로토 파일이라는 것을 직접 정의해 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은 직렬화된 파일도 읽기 쉽고 이제 키와 값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데이터 구조와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도 잘 되어 있어 대부분의 언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텍스트 파일이다 보니 바이너리에 비해 무겁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이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자바 직렬화인데 너무 자바 직렬화만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 자바 직렬화를 어떨 때 쓰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말씀드리자면 신뢰가 있는 자바 프로그램끼리는 특별한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